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그날이 왔네요. 예, 원래 지난주 목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목요일 날, 도저히 그 기업 방문하고 일정을 다 맞추기가 어려워서,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부득불 협회에 요청을 좀 해서 일주일 연기를 했어요. 예, 오늘은 그래도 미루지 않고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 지난번에 한번 약속드렸었는데, 한번 시간도 좀 어기고 좀 일정도 바꾸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좀 미뤘었는데, 올해도 또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쵸? 예, 본의 아니게 그랬습니다. 예, 그,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네요. 예,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현장에 또, 강의를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송기석입니다. 송기석 위원님. 네, 이번에 55기. 55기 송기석 위원님이시네요. 예, 55기의 송기석 위원님께서 자리를 또 해주셨어요. 그, 어떻게, 55기면은 언제 수료 끝나신 건가요? 아니, 이번에, 이번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그 전문의 활동 하시겠네요. 그쵸? 네, 예. 그, 한참 그 새내기입니다. 예. 우리 송교님 새내기시고, 예. 아주 그 신뢰성 있는 인상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안 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안경을 쓰셨고, 예. 신뢰성 있어 보이시면서 중요해 보이십니다. 예. 그, 지금 이맘때면은 모든 위원들이 사실 위원님들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지금 교육받고 계신 위원님들이야 뭐 아직은 잘 모르시지만 바로 1월 달부터 이제 과제가 오픈이 되죠. 그리고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예비 공고, 이제 통합 공고가 날 거예요. 나고 그리고 개별 공고가 또 나겠죠. 이번 달 중에 나와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근데 뭐 사업의 내용은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조금의 변화는 있겠죠. 아마 예산도 좀 바뀔 것이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연구 개발만 있는 건 아니죠. 예, 융자 지원도 있고 그리고 정부 보조금 사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직까지도 1년 반을 넘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관련된 확인 방법에 대한 변경도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시행되지는 않겠죠. 아직도 국회에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인허비제는 변함은 없습니다. 어차피 3년 이상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거고 기업설령무소도 마찬가지고요. 예, 큰 변화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맘때면은 사실 이제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1월 달부터 뭐 하지를 이제 고민을 이미 다 끝나셨어야 돼요, 사실은. 끝나고 이제 사업계획서를 한참 작성 지도를 하고 계셔야 될 때입니다. 제가 요즘 바쁜 게 사실 그래서 바쁜 거예요. 기업들을 좀 적절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년을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갈고 닦아온 배워온 그런 것들을 좀 쏟아내서 기업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점 요소도 미리 챙겨야 되고 이미 가점 요소는 대부분 다 챙겨 놓으셨어야 돼요. 그거 아시나요? 가점 요소를 적용하는 기준에서 보면은요. 당해에 가입한 가점 요소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전 연도부터 가입해야만 인정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그거 반드시 명심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취득하기 아주 간편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시장 상품권,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있죠. 이제 그거 이제 100만 원 구매하면은 가점 요소를 인정해 주는 거 1점짜리죠. 일반적으로 가점 요소는 5개까지밖에, 맥스 5개까지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5점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디서 챙길 것인가.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경우도 있고, 내일 채용 공제, 못 돌아오는 상 공제, 그리고 이제 오늘 상품권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대단히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놓으시는 게 지금부터 이미 챙겨놨어야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이제 1월 달부터 시작되는 과제에는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이제 그 기업의 대표하고 담당자들에게 미리 일러두고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지금 뭐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한창 하고 있고, 아직 벤처나 연구소 진행 안 된 것들은 좀 진행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계획서, 아이템 선정해서 사업계획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사업계획서들을 제가 이제, 뭐 올해 들어서 새로 한 것도 있지만 보통 몇 해를 넘겨서 계속 지도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좀 알아요. 알아서 이제 내가 이제 하면 하고 답이 나옵니다. 예,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 만들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한번 1년 동안 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그다음 이듬해에는 잘 협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연구개발 자금 이제 한두 개 받았어. 그리고 이제 뭐 연구소도 있고 벤처도 했어요. 특허도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융자 지원도 좀 받았어. 그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문위원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연구개발 자금을 받는 과정이나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까지 강하고 잘해요. 교육을 워낙 잘 시켜주시니까 회장님께서 그 실무 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면 부닥치다 보면 또 일을 배우게 돼 있죠. 근데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과제 진행 부분이에요. 과제를 이익이 나뉠 수가 있어요. 과제를 이제 신청을 했어요.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보통 단계가 어떻게 나냐면은 협약 단계라는 게 있어요. 협약 이전에는 사업 설명회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의 인정 요소는 어떻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협약 단계로 들어가는 협약 단계에서는 수정사업계획서 제출을 하고 수정사업계획서는 대체적으로 뭐에 기반한다? 바로 직전에 평가받은 내용, 즉 대면 평가 내용에서 수정사항 평가위원들이 이런 거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다루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런 거를 사업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수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비목별 소유명세서 확정을 해야죠. 보통 과제가 선정이 되면은요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선정된 리스트하고 거기에 확정 금액이 정해져서 같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5억짜리 신청했어도요 평가위원들이 만약에 삭감을 했어.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삭감을 했어. 그럼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밀보호 소유명세서도 거기에 맞춰서 수정해줘야겠죠. 금액을 확정을 해야죠. 그 가운데는 담당 간사와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장비 자료비가 너무 과하니까 500만 깎자. 그럼 반대로 나 연구장비 자료비 못 깎는다. 차라리 연구과제 추진비에서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정도 딜이 가능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간접 비용하고 외주경력비 중에서 회계정산비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은 못 줄이죠. 그리고 시험검사비. 예, 이것도 사실은 거의 못 건드립니다. 때로는 평가위원들이 시험검사비가 작으니까 늘려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늘려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조정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쪽에서 이렇게 평가 내용이 나오고 수정하라고 내용이 나오면 그대로 진행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정사업계획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협약을 하게 되죠. 협약 방식은 보통 SM택을 통해서 전자인증을 합니다. 전자공인인증을 통해서 협약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협약에 관련된 협약 계약서 같은 거죠. 협약서와 수정사업계획서 그리고 비목별 소유명세서 파트 1, 2하고 비목별 소유명세서가 확정돼서 나옵니다.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리고 과제 시작을 하죠.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제 진행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서는 뭐예요? 시험 검사는, 그러니까 그 성능 테스트죠. 성능 측정하는 게 있죠. 시험 검사하는 게 있고, 그게 또 끝나고, 최종적으로는 최종 보고서 쓰는 단계가 있죠. 근데 이 단계들에 대해서 많이 약해요. 제가 이제 전문위원님들 같이 이렇게, 지금 같이 일하는 분은 없지만, 예, 예전에 파트너 위원님들이 계실 때나 아니면 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가끔 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간단하지만 조금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오는 게 바로 이제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SM택에서 어떻게 이거를 수정하냐, 어떻게 신청하냐, 혹은 이제 비용 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그거는 복잡하거나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과정도 있어요. 저는 이제 첫 해에 전문위원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권장을 합니다. 좀 가까워진 기업이 있거나 아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SM택 로그인 계정을 좀 받아서 이제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비용 청구하는 부분에서나 아니면 사업하다 보면 바뀌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변경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 변경 요청하는 내용이 있으면 승인 사항인 게 있고 자체 변경인 게 있어요. 그럼 자체 변경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승인 사항 변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기업을 지도할 때 훨씬 편안합니다. 사실은 그 과제를 받고 나서 과제를 관리하는 과정이 한 사람 인건비 정도의 사실 일이 소요된다고 봐야 돼요. 물론 과제가 매끄럽게 아무 이상 없이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착착착 진행되는 경우의 과제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기술이든 뭐 신제품이든 간에 개발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내가 개발해 본 거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개발하지 않은 걸 처음에 사업계획 제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저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 과제 신청을 하면서 받은 견적이 있어요, 기업이. 연구 장비 재료를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하면은 얼마에 구매를 하겠다라고 견적을 받아놨더라고. 그 이제 그 좋아요. 거기까지 잘했어. 근데 과제 진행 중에 단가가 올라 버렸어. 어떻게 소요되는 기본적인 연구 장비 재료가 있고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는데 올려버렸지. 나머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부담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필요한 소요 양만큼 사서 회사가 기업이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애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내용과 전혀 다르게 100개 사겠다고 했는데 50개밖에 안 샀어. 근데 금액은 똑같이 지불했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소명자를 제출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셔야지 지도를 하실 때 좀 편안해요. 그리고 기업들이 크게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각이라기보다는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선정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선정되는 과정은 불과 2, 3개월이면 끝나요. 뭐 길면은 4, 5개월도 걸립니다. 근데 그 과정보다 1년, 2년 동안 과제를 진행하는 그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구노트 제대로 정리 안 하고요. 그리고 지출증빙 제대로 안 해놓고요. 그리고 변경승인 신청 제대로 안 해놓고 막 맘대로 진행했다? 이럴 수 있어요. SM택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폐쇄적이긴 합니다만 기업이 요청하는 대로 자금 지출이 돼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기업이 자금 요청을 할 때에 내가 무엇을 샀고 어떤 걸 샀다라는 그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만 제출을 하고 자금 요청을 하면은요, 자금이 지출이 돼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그때그때 파악하지 않는단 말이죠. 기정원에서도 그럴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근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회계감사기관에서요, 그 비정기 중간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모르게 SM택에 들어와서 지출한 내용을 다 검사를 해봐요. 그리고 검수 의견을 올립니다. 거기다 뭐라고 올리냐면은 검수조서가 빠졌으니 올리세요. 이 비용은 지출 증빙이 안 되고 있으니 증빙하세요. 이 비용은 애초에는 상정하지 않았던 비용인데 지출됐습니다. 소명하세요. 이렇게 의견을 붙여요. 그것도 잘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나중에 못하잖아요? 그럼 환수 뜰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아직 환수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증빙하고 소명하는 게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그 과정을 증빙하고 소명하는 과정을 빈틈없이 잘 하려면은 중간중간에 과제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기업들이 이걸 잘 캐치를 못해서 낭패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는 기업이 있어요, 실제로. 제시 증빙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구노트 쓰고 뭐 본인들이 한다고 했어. 근데 느닷없이 회계감사 나오더니 이건 불인정 대상이라고 말하면서 한 1,000만 원을 그냥 환수를 하겠대. 그런 경우 발생해요, 진짜로. 그러면 그 소명을 해야 돼. 그럼 그때 가서 부랴부랴 막 바쁘게 막 그냥 하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제 기업들에게 처음에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죠. 예,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졌어. 여하튼 간에 지금은 이제 무슨 때냐면 내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준비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가 안 끝나고 이럴 때까지 해야지 생각하고 계시면 또 마감 시간 임박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막 사업계획서 대충 마감해서 내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몇 번 그래 봤어요. 그래 봤더니 결과 역시나 좋지는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 쓰시고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잘 주지시켜야 돼요. 자, 뭐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마 좀 이제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믿어요. 이런 부분은 경험이 좀 적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명심하셨다가 기업들하고 상담하실 때 이런 부분 꼭 전화를 하세요. 보통은 12월 달, 11월, 12월 그러면 과제가 거의 다 끝납니다. 끝나고 신청할 과제도 별로 없고요. 지금은 뭐 경영안정자금, 특별자금이 나와가지고 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창업기업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최고 7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죠. 근데 그런 게 좀 가끔 나오는 거 말고는 사실 거의 없어요. 사실 지금에 와서 뭔가 지출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비수기, 예, 노는 때라고 그러는데 사실 놀면 안 돼요. 제가 재작년까지는 11월, 12월에 진탕 놀았어요. 막 틈만 나면 골프 치러 가고 막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어, 이럴 때 되니까 막 허둥지둥 너무 바쁜 거야. 정신이 없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고 예, 작년부터는 제가 연말 시간을 잘 활용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과신청할 게 없고 뭔가 새로운 거를 할 데가 없을 때 그 이듬해 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업한테도 대비를 시켜야 됩니다. 예,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지도하고 있는 기업이 과제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년짜리 과제는 보통 1년 만에 끝납니다. 그 최종 보고서 내면 끝나는데 2년부터는 중간 보고라는 걸 해요. 그래서 1년 차가 지나고 난 다음에 중간 보고서 써서 그동안 진행된 사업 내역을 제출을 하고 해당 간사 혹은 그 해당 그 중소기업 그 중소벤처기업 지청 있죠? 지방청이 있죠? 그쪽에 담당 간사 혹은 담당 주무관이 나와서 현장 실사합니다. 2년짜리 과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 구매한 내역들 잘 준비해 놓고 사진 찍어 놓고 검수조서 만들어 놓고 오면은 바로바로 증빙할 수 있게. 소모품은 사실은 현장에서 볼 때 물품을 확인하는 대상은 아니에요. 소모품은 아닌데 보통 이제 좀 기재재료에 해당하는 거라든가 그 장치류에 해당하는 것들은 물품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대표가 그 해당 그 지청의 주무관하고 좀 가까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유망중소기업 신청이나 수출 유망중소기업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이러저런 것들 때문에 광고서를 드러났다 거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제 지청에 있는 그 주무관하고 좀 친해지면은 좋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정석은 아니지만 때로는 말로 뭉개기도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예. 예, 친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친한 척 하면서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예, 잘못하면 독박 쓰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모든 거는 FM대로 하면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FM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제 FM대로 해야 될 거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실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뭐 지도하고 관장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연구개발 쪽에 관련된 것이지 법정 의무 교육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관계가 있는 경우 하나 있긴 해요. 인허비즈 인증받을 때 사내 교육이나 그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묻는 항목도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뭐 법정 의무 교육 받은 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증빙이 되겠죠. 근데 그거 외에는 우리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컨설팅을 이제 우리랑 연구개발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그 외에 컨설팅을 추가로 받기를 좀 부담스러워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그런 것들을 다 그때그때 받아서 소화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컨설턴트니까 알겠지 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제가 담당하는 기업에서는 사실 이런 질문은 없었는데 생뚱맞게도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자꾸 저한테 전화 주시더라고요. 법정 의무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낸들 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몰라요, 나도. 그런데 자꾸 질문을 해. 뭐 나도 뭐 질문을 받다 보니까 알아두면 좋긴 하겠네. 왜냐면 기업들은 이제 물어볼 때 그래도 짧게나마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내용 정리를 좀 하고 좀 학습을 해봤어요. 제가 잘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화 그만하세요, 저한테. 예, 전화 그만하시고 이거 잘 들으시고요. 자료 필요하면 협회 달라고 그러세요. 예, 저는 다 오픈해서 다 드리니까 협회 달라고 그러시면 돼요. 자, 법정 의무교육이라는 게 무엇이냐? 말 그대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예.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이에요. 반드시 받아라. 해당하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 받아라라고 정해진 이 교육이에요. 그게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예,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예, 잠깐만요. 이렇게 있어요. 5가지. 이제 4대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도 하고 5대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제 그 장애인 인식 개선이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5가지입니다. 뭔 구하니? 자, 하나하나 친절하게 읽어드릴게요. 성희롱 예방교육. 우리 하나 꼭 필요하죠.
예, 우리나라처럼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없어. 내가 저희 그 여담삼아 한마디 해볼까요? 우리가 성진국 그래서 일본을 어떤 그런 성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고 많은 것들이 사건 사고가 많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경험한 바는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자, 제가 일본에 친구들이 많아요. 뭐 전 세계에 많습니다. 사실 많기는 많은데 일본은 좀 1년에 한두 번씩 가니까 친구 종좀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 일본 현지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죠. 야, 니네는 야, 이 성인 비디오물이 참 많이 발전했다. 아주 어마어마하다. 대한민국 이 청소년들의 응? 이 정서를 참 많이 해치고 있는 너무나 빨리 성장시켜버리는 너희들의 그런 거 어떻게 할 거냐? 너 책임 어떻게 질 거냐? 그리고 장난삼아 따지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참 진짜 대단히 가관이었어. 야, 성과 관련된 사고가 한국이 많을 것 같냐? 일본이 많을 것 같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저는 당연히 일본이 많지 않을까라고 대답했더니 그렇지 않아. 한국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 무슨 논리야?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일본 안에서는 외국인은 성매매를 할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대요. 일반인, 그 국내인도 자국민도 성매매를 엄격하게 근절을 하고 있답니다. 실제 그렇대요. 한국도 근절을 하긴 하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산업이 돼버렸어요. 예전에 사창가들 많았습니다. 예, 용산, 영등포, 청량리, 뭐 부천, 뭐, 뭐 파주, 하여튼 뭐 군부대 앞에는 뭐 또 다방이란 다방은 죄다 그런 곳이었고 큰 역전 앞에는 대부분 다 있었어요. 평택. 없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근데 다 어디 갔어요? 그게. 전부 다 키스방, 안마방, 뭐 저기 마사지 받는데 이런데 다 그런 데 들어가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호텔로 보내준다 그러죠. 그렇게 다 들어간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고 숨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 안에서는 네가 어떤 호텔에 가서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절대로 너에게 여자를 불러주지 않을 거다. 불러본 적이 없어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법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를 시켜놨고 단 일본에서 풀어준 게 바로 그런 성인물 비디오라는 거예요. 그거를 몸소 행하는 것은 금지하였으나 보고 혼자 즐기든 말든 알아서 해라. 거기까지는 풀어줄게. 그리고 그 성인물 촬영하는 전문 배우들이 있죠.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장난 아니랍니다. 엄청 스타 대접받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들은 팬사인회도 하고 팬 미팅도 하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개방이 된 건 맞으나 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우리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한번 나는 참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게 우리나라 여자 배우들 자살한 배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최근에도 버닝썬 거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별처럼 떠있던 양현석 추락했죠. 예. 걔만 추락했나요? 예. 많은 큰 별들이 추락을 했죠. 예. 결국에는 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교육으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딸만 세수시키다 보니까 이런 의견도 강할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이게 뭐 1년에 한 차례 뭐 최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끔 돼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대한민국의 직장이라는 곳이 또 우리나라는 또 하이라키 그 상하 구조가 분명하잖아요. 직장이. 그러다 보니까 상사가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데들은 참 많은 행포를 저지르죠. 저도 그런 걸 목격한 적도 있고 사실 뭐 저도 과거에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할 때는 그런 뭐 상사의 행포에 피해자가 돼본 적도 있고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저의 어떤 상사로서의 어떤 그 지시나 이제 그 명령에 상처받은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성희롱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 대단히 중요하죠. 개인정보 보호 왜 해야 되나요? 예, 지금은 개인의 정보가 재산입니다.
재산을 넘어서 이제 무엇이 되고 있나요? 하나의 인권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게 개인정보죠. 거기다가 재산권도 침해할 수 있는 게 개인정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뭔가요?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으로 요즘엔 다 합니다. 뭐 결제도 하고, 뭐 구매도 하고, 뭐 뱅킹도 하고 다 하죠. 그때 이용하게 되는 게 뭔가요? 개인정보죠.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요? 공인인증서라는 거죠. 암호화된. 근데 개인정보 보호라는 거는 이제 이거보다 좀 광범위한 교육의 범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 안에서 개인이 가진, 그리고 사회 안에서 개인이 가진 권리와 그리고 보호받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건데 중요한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제가 지금은 이제 그 안전보건공단의 그 신입사원 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강의가 그거예요. 그 산업 트렌드, 그 산업 트렌드하고 산업안전 동향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합니다. 지난달 7, 8월 달 그 두 달 동안 바빴어요. 이 강의. 여기는 신입사원 뽑는데 보통 내가 보기에는 한 번 뽑는데 수백 명을 뽑아. 한 클래스에 25명, 30명짜리 클래스가 7클래스, 8클래스 있더라고요. 거기를 다 교육을 시키는 거야. 물론 이제 교육 과정이 자그마치 6개월이에요. 신입사원 교육 과정이 6개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간호조무사 출신, 그 건축관리사 출신, 뭐 등등등 이런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 뽑아서 그 사람들을 그 현장의 산업안전관리원으로 사용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뽑기도 하고 전문가들 뽑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했고 거기에 따라서 안전보건 상황은 현황 어떻게 변했고 제도는 어떻게 변해왔다라는 거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저도 이제 교육시키면서 공부를 했겠죠. 하다 보니까 참 대한민국은 산업안전보건 체계에 있어서는 선진국 수준이에요, 사실은. 근데, 후진국 수준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 맞습니다.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 맞는데, 후진국 수준은 실행이 후진국 수준이에요, 실행. 실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체제가 좀 약하고요, 체계가. 그리고 기업들이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가 줄었습니다. 실제로. 기업 안에서는 이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은 확실히 사고율이 적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은 기업 확실히 사고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10인 이상의 모든 회사에서는 무조건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관리감독자 같은 경우는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돼 있어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요즘에는 이제 장애인 처우 개선과 이제 복지 개선에 많이 힘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직장 생활을 장애인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다라고 많이 제도적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이 삶의 권리는 누구나 똑같죠. 예. 내가 보면 불편하다고 해서 불편한 만큼 삶의 권리를 뺏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도 그런 인식은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들로부터 배워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제도 교육이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근데 기업들의 참여율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 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누가 말단의 엔드 유저가 되나요? 노동자가 되잖아요. 근로자가 사실 퇴직연금의 말단의 최종 엔드 유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연금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당신들의 장점이 있는지 설명하는 게 필요하죠. 이 퇴직연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한민국은요, 전통적인 호봉주의라 그래요. 급여 제도 자체가. 왜 그러냐면, 퇴직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서 불입해 주는 거예요. 근데, 퇴직금을 불입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과거 3개월 동안의 급여의 평균을 따집니다. 예. 그리고 1년을 근무한 거니까 곱하기 1을 해서 불입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연공서열제 호봉제의 어떤 제도를 가진, 죄송합니다. 전화가 잠깐 왔네요. 예, 우리 저기 멘티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죄송하게 제가 가기 때문에, 예, 고객의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어쨌든, 과거에 이제 호봉제도가 지금 연봉제도를 많이 쓰긴 하지만, 호봉제도가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퇴직금을 빨리 받는 게 좋을까요? 늦게 받는 게 좋을까요? 산수죠. 예, 맞습니다. 늦게 받는 게 당연히 좋죠. 내가 퇴직하기 직전에 과거 3개월의 급여의 평균을
곱하기 근손실을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왜냐하면 보통 퇴직하기 전에 급여가 제일 높으니까. 근데 퇴직연금 제도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근로자한테는 좀 손해가 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매년 정산하다 보니까 그 해의 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계속 손해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목돈을 못 만지니까.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기업이 항상 퇴직금을 잘 축적하고 있을까요? 원래 개정상으로는요, 퇴직 충당금을 축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개정상으로 나와 있는 실제 돈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개정상에 나와 있는 거지. 근데 퇴직 충당금이 없어. 기업이 망하기 직전, 도산하기 직전이야. 어떻게 받을 거야? 기업이 망했어. 도산했어. 여러분들, 기업이 급여를 안 줘. 퇴직금을 안 줘. 그래서 노동부에 가서 신고했어. 그래서 받으려고. 근데 노동부에서 그래. 죄송한데 받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래. 그런 경우 있어요? 저 그래서 1년 지급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봉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저 한번 예전에. 왜 그런 거 아니? 실제로 기업이 경영난을 겪고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요. 받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에다가 압류 걸잖아요. 압류 걸어놓잖아. 이게 부동산 그나마 있는 기업은 괜찮아. 그나마 그래도. 근데 그나마 부동산도 없는 기업이 많아. 그 지경까지 간 기업이 부동산이 뭐가 있겠어? 다 잠부 잡혀가지고 돈 빌려 썼든지 아니면 다 저당으로 넘어갔겠지. 그러니까 퇴직연금 제도가 어느 한편으로 볼 때는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요. 퇴직연금 제도가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으로 이것도 하나의 이자가 붙는 예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자가 좀 붙어 나오겠죠. 높진 않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을 그만둘 당시에 퇴직연금을 그 당시에 털었어요. 그냥 털어서 그냥 딱 다 일시불로 받았는데 그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아파트 사는데 넣었죠. 다. 그래서 당연히 까먹진 않았어요. 근데 까먹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걸 뭐 생각해보면 퇴직연금 제도가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쵸?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법정 교육에 관련 5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뒤에 좀 자세하게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저한테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많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뭐냐면은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돼요, 교육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화도 온대. 교육받을 때 전화 오는데 이걸 믿고 받아야 되는지. 진짜 받아봤더니 1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한 30분, 40분 정도는 보험이나 뭐 연금 상품이나 뭐라더라? 저거 있잖아요. 상조 제품 설명하고 그럼 크루즈 여행 설명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직원들 불편해하는 거지. 가입을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또 대표들 뻘쭘해지는 거야. 그걸 부른 담당자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분별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예전에는 요 제도 자체가 환급형이었기 때문에 강사들이 그 환급형 때문에 강의를 좀 했어요. 근데 지금은 비환급입니다. 법정 의무교육 전부 다 비환급이에요. 환급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비싸진 않아요, 그렇게. 근데 가끔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교육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과태료 많이 나니까 조심해야 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인가기관인데 우리한테만 받아야 된다. 이딴 소린다. 물론 과태료 나오긴 합니다만, 기업이 본인들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소명을 하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하면은 과태료 그렇게 내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막 강력하게 그러진 않아요. 과태료 비율은 높긴 합니다. 금액이 크기도 하지만. 그리고 인가기관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허울입니다. 예. 왜냐하면 10인 미만의 직장 같은 경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내기업으로 대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가교육만 가능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증빙자료 직접 발급 케어를 한다? 증빙자료 직접 발급 케어 신고하면 끝나는 건데,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해줬으면 본인들이.
아니면 그 담당자가 회사 내에서 그 사람이 해도 되고.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수료를 대행을 제한한다? 뭔 소리야. 예. 있도록 수료 대행 제한, 수료 대행제, 수료 대행은 그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요, 직원들 하나하나가 온라인으로 교육받게 돼 있어요. 지금은 방식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오프라인 교육도 있긴 합니다만,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수료를 대행을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직원들 아이디 비번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다 해준다는 얘기야. 그냥, 가라로. 그리고 신고까지 해줄게. 우리한테 해. 뭐 이런 거.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 기업 대표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우리 바빠 죽겠는데 이거 언제 뭐 지원 받고 시키고 있어. 골치 아프게. 그냥 돈 주면 해주는 데 있잖아. 할 수도 있죠. 예,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효과는 없다. 나중에 와서 후회하지 마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100% 무료다? 예, 100% 무료인 경우에는 100% 끼어 팔기다? 예,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예, 사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그 휴넷이라는 곳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일부를 발췌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아주 그 타당한 얘기를 하길래 예, 제가 이제 넣은 겁니다, 자료를. 그리고 요즘에는요, 법정 교육이 대부분 다 이게 원스톱 서비스예요. 그래서 컨텐츠나 이제 운영이나 시스템 제공 그리고 이 관련된 그 앱 서비스 심지어는 영어 강의도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다 받아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도. 심지어는 영어 강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냥 온라인 교육계에 맡기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온라인 교육계느냐? 근데 이제 뒤에 설명드릴게요. 사실 무수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잘 못 찾아. 예. 찾아도 분별을 못 하겠어. 이거 받아야 되니 받아도 되는 거야, 마는 거야? 그래.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뭐 교육 대상은 당연히 직원들 맞습니다. 전 직원들이고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성희롱 예방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되고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연 1회 1시간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인식 개선도 연 1회 1시간 교육받으면 돼요. 그 대단히 이게 시간을 많이 드는 교육이 아니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해요. 요거는 연 4회 분기별로 한 번씩 보통 그 3시간에서 6시간 사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관리감독자는 16시간 교육받아야 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있는 것들은 관리감독자가 있어야 되죠? 그럼 그 사람 반드시 교육받아야 돼요. 그 퇴직연금도 연 1회 1시간 교육받으면 돼요. 뭐 근거 법령을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 교육을 미준수했을 때, 근데 이제 미준수라는 것이 기업이 그럴 만한 사유가 충분히 있고 교육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을 충분치 못했거나 혹은 사내기업 대체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태를 무조건 빵빵 때리지 않아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공고된 상황으로 이래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5억 원 이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나온 교육들이요. 상시점검에 대해 해당하는 교육들이 아니고 불시점검 혹은 해당 사항이 발생했을 때의 점검의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점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안 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 원 이하, 그리고 퇴직연금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점검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점검한다, 2년에 한 번 점검한다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점검을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사고가 났어? 그러면 당신들 교육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점검. 안 했네? 자, 500만 원 과태료 나갑니다. 이렇단 얘기예요. 성희롱 사고가 났어? 그러면 성희롱 예방교육 받은 거야? 근데 안 받아서 500만 원 과태료에 사업주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다. 사업주 법적 책임이라는 게 지금 뭐예요? 정확히 어떤 책임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법적 책임이라는 건 뭐겠어요? 형사상에 해당하는 책임이나 민사상에 해당하는 책임이겠죠. 즉 500만 원은 과태료인 거고 민사상에 해당하는 책임은 뭐겠어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형사적인 책임은 뭐겠어요? 관리를 소홀히 한 거에 대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보통 법적 책임의 범주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몇 년 이하 이런 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내용이.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교육 증빙 자료,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육 받은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몇 년 동안 보관해 줄 거냐, 혹은 니네가 우리한테 그 증빙을 줄 수 있냐 라고 처음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 있어요. 기업들이 그거는 우리한테 교육받은 거는요,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해 드릴게요. 대신 내년에도 우리한테 받으시면 되잖아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그때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고 해야 돼요. 달라고. 왜냐하면 이 교육의 내용에 대한 그 증빙은 그 사람들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료로 받은 교육이 아니고 돈을 내고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받은 거에 대한 기록 내용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 DB를. 그래서 우리도 증빙을 해야 돼요.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희롱 예방 기본 3년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 전부 다 3년이에요. 보관 기간이.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년입니다. 예외적으로.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교육증빙에 대한 보관에 대한 거, 이거는 미리 확인을 해보시라. 그 교육해주는 기관에서. 위탁교육 인정요건이 있어요. 인정요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다 어떤 특별한 그걸 갖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는 있어요. 뭐냐면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원격 평생교육시설 교육청 신고기간만 가능하다. 평생교육 신고기간.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우리 협회도 평생교육 신고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할 수가 있어. 여기서도 강사고객의 성희롱 교육을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안 해. 돈이 안 돼. 별로. 이거 하나 해도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내교육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장애인 인식 개선 같은 경우에는요.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 기관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기관이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등록한 기관이냐 지정 기관이냐 약간 다르죠. 지정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했다는 거야. 니네만 해. 등록 기간은 우리 할게요 라고 등록했다는 얘기야. 그럼 해 하고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면 된다. 퇴직연금에 관련해서 어디가 하냐? 은행이 합니다. 퇴직연금 관련돼 가지고는 그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그 금융기관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의뢰하면 돼요. 해달라면 바로바로 해줍니다. 은행에서. 자기들 퇴직연금 맡겨주니까. 고맙잖아요. 예. 자기네들 실적인데. 그 은행에다 요청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항, 알아둘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성희롱 예방 같은 경우에는요, 임원이 참석했다는 내용이 누락됐다 그러면 교육이 실시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의 가장 큰 지목 대상이 누구겠어요? 약간 하이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 대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원이 누락시에는 무조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네요. 임원이라고 잘못된 건데.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상시 근로자 시민 미만 시 여기는 교육 대상이 그러니까 무조건 교육 대상이 아닙니다. 사내에다가 이거는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책자를 비치해 놓고 직원들 볼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10인 미만은. 그 전원이 한쪽 선언 구성됐어. 여성 전용 기업이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예.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운영사업장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2회 2시간 교육을 해야 됩니다. 1회 1시간 교육이 아니고. 즉 홈페이지 운영을 하면서 회원을 모집을 해.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더 강화시켜서 해라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그러니까 장애인 인식 개선 같은 경우에는 또 5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료나 홍보물 배포로 그 교육이 대체됩니다. 근데 50인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장애인을 채용해야 되는 채용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5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채용이 보통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빡시게 교육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홍보물만 배포해도 된다. 예. 아니면 간이 교육만 해도 된다. 대신에 자료 증빙을 해야 된다. 즉 배포물을 배포한 사진이나 아니면 게시판에 게시한 사진 혹은 사내 교육을 하는 사진 같은 거를 반드시 증빙을 해야 된다. 증빙해서 제출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3년 보관하는 서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관리감독자가 자치교육을 하는 게 불의준됩니다. 과거에는 됐어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16시간 관리감독자 교육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자체 교육을 하는 게 통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바뀌었어요, 법이. 예. 그래서 이거는 많은 기업들이 미스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표 하나만 가지시면요. 설명하실 때 좀 편해요. 예.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알아볼 사항은 없어요. 그냥 우리 퇴직연금 관리해주는 은행에 와서 해주면 돼요. 담당 직원이 해달라면 바로 해줍니다. 와서 날짜만 잡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그러고 옵니다. 예. 와서 또 뭐 합니까? 자기네들 보험 상품이나 저기 그 적금 상품 팔고 있어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예전에 많이 받아봐서 알아. 예. 자, 그러면 각각에 해당하는 이 근거 법조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어떤 기관들이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지를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요.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이런 게 있대요. 거기 13조에 보면은요. 13조에 1, 2, 3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주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고 그러자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이 불필요한 기관. 아까 말한 10인 미만. 아니, 그 10인 미만 맞았나? 네. 아니다. 그거는 저기 장애인이네요. 예. 맞다. 상치근로 10인 미만은 예, 홍보물로 게시 가능하다. 예. 혹은 한쪽 성이 그냥 그 여성이나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홍보물로 게시 가능하다. 예. 인원이 한 사람에서 빠지면은 무조건 미수로 한 거다. 라고 인정된다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교육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뭐, 취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지휘 감독자가 있어야 돼요. 지정을 해야 돼요.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책임하에 개인정보 보호, 이 업무가 프로세스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도 결국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이 교육을 개최를 해야 되고 근로자는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 똑같아요. 사업주는 교육을 실행을 하고 근로자는 참여를 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예외조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설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와서 정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음날 온다는 보장이 없고 그러면 교육시키고 언제 일시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라고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설 일용 근로자는 그런 위험하거나 고위험도의 일이나 고난이도의 일은 잘 시키면 안 된다. 사업자 인식을 해야죠. 가급적이면 사고가 크게 안 날 일을 시켜야겠죠. 근데 뭐 현실이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근로 현장이 그렇진 않아요. 뭐 저도 그거는 잘 압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예, 똑같습니다. 예,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업자는 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직원을 참여를 해야 된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좀 예외사항이 있죠. 교육보다는 교육 말고 이제 홍보물로 대체하는 5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이나 사내 게시물로 대체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면 간단하게 사내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나하나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런 서비스 제공하는 그 온라인으로 이런 교육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들이요. 하나만 이렇게 하진 않아요. 보통 번들로 묶어서 5가지 다 받게 하고 이 1인당 금액을 좀 작게 받습니다. 제가 어저께 쭉 모니터링 해보니까 가장 저렴한 퇴직연금 교육은 아까 말한 대로 은행 그 퇴직금을 운영하는 그 금융기관에 맡기면 돼요. 그럼 얼른 와서 해줍니다. 예.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게 휴넷 기업교육, 원격평생교육원 오쌤, 고려 아카데미 컨설팅, 더파인, 드림마크원, 한국일원여행 인재개발원, 한국교육진흥원, 3웨이 이게 다 뭐냐면은요 전부 다 그 법정 교육 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관들의 이름입니다. 더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그냥 검색대에서 쓴 거예요. 제가 뭐 이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 쓴 건 아니고요. 그냥 검색하다가 내용이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것들만 따로 뽑아서 넣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이 보통 제공하는 게 가장 저렴한 거, 모니터링 해보니 가장 저렴한 금액이 9,000원짜리더라고요. 1인당 9,000원, 1인당 9,000원이에요, 1인당. 개장당 9,000원이라고 보시면 되죠. 1인당 9,000원이에요. 가장 비싼 거는 8만원. 근데
보통은 2만 원에서 3만 원 선입니다. 일반적인 금액이요. 1인당 2만 원에서 3만 원. 그리고 뭐 만 원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8만 원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기본적인 법정 의무 교육 플러스 그 사람에 관련된 직능 교육을 포함을 시키는 경우에 보통 8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추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왜냐면 껴팔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껴팔기. 이게 그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이제 그 장단이 있지만은 장점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한번 촬영해 놓으면은 그 당해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냥 무한히 쓴다. 원가가 그냥 곤두박질 친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렴하게 1인당 비용을 저렴하게 받고 해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컨텐츠를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법정 교육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 온라인으로 가능한 직능 교육도 합니다. 휴넷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여기서 그 휴넷 그 온라인 MBA를 했었는데 그때도 6개월 코스를 했었어요. 컨텐츠 좋아요. 휴넷 같은 경우 컨텐츠 좋고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이 느끼는 바, 이 가슴에 오는 감동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휴넷은 제가 좀 추천합니다. 근데 약간 비싸요. 휴넷이 다른 데보다 비싸긴 해요. 근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다른 데도 시스템은 그냥 이용할 때에 크게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지금 다 살펴보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뭐 휴넷 뭐 이렇게 뭐 아카데미 컨설팅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요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바로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링크 주소를 넣어놓은 거예요. 해당 교육에 바로 접속될 수 있는 링크를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뭐 저기 보내드리니까 뭐 연락 주시면 돼요. 그럼 보내드릴게요. 이메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접속하면 돼요. 이런데 연락해가지고요. 뭐 흥정하면 돼요. 우리 몇 명인데 이런데 얼마에 주실 건가요? 견적 좀 주세요. 견적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견적 내용 보고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물어보면 뭐 이런 플랫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보통 직원들이 편안한 방법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편안한 방법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거는 뭐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 비용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교육을 받은 근거 자료를 얼마나 보관해 줄 거냐 혹은 근거 자료를 바로 줄 거냐 이런 거 잘 체크해 보세요. 이번 그거를 볼모 삼아서 고객 관계를 유지하려고 안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만 추측입니다. 예. 보통은 줘야지 맞는 거죠. 아니면 보관을 해준다고 약속하든지 예. 그게 맞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법정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 좀 드렸고요. 많은 기업주님들이 사실은 이거 안 하면 안 돼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상시 점검하는 항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빼먹게 돼 있어요. 자꾸 빼먹게 돼 있는데 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아마 기업주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자칫 사고라도 한번 나면 장애인 관련된 인권의 문제라든가 사고라든가 성희롱 사고 혹은 뭐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사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고 퇴직연금은 딱히 사고 날 건 없죠. 사실 딱히 사고 날 건 없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 만약에 이 교육 받으셨나요? 받은 거 증빙 제출해 보세요. 이렇게 나왔을 때 제출 못하면은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잘못하면은 최고 금액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고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어때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죠. 대표한테. 법적 책이라는 거, 기업 대표한테 법적 책이라는 거,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잘못을 실수를 저질러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책임을 지게 됐다라는 거 달라요. 성희롱이잖아. 그렇죠? 성희롱 때문에 대표가 자기가 저지르다닌 성희롱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혹시 듣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다면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대한민국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하나가 이런 부분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아니죠. 자꾸 다음 주에 이번 달 말입니다. 이번 달 27일인가? 10월 27일인가? 금요일인가 그런데 내가 뭐 한다 그랬지? 원가 계산과 원가 관리 방법. 아,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다 갖고 계셨네. 원가 계산과 원가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원가 계산과 원가 관리 방법 왜 강의하냐?
사실 뭐 저는 연구개발하면서 원가 관련돼 가지고 딱히 얘기할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경제학이고 그런 쪽으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원가에 관련돼서 문의하거나 이제 그 대답해 주는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네, 원가 관리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규모가 있고 제대로 된 회계사나 세무사님들하고 거래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요, 원가에 대한 개념이 좀 분명히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남고 뒤로까지는 일을 좀 잘 막는데, 일반적으로 이 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뽑아준 원가가 우리 회사 원가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가는요, 수시로 변하게 되는 게 원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표준 원가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 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표준 원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내가 의사결정, 즉 사업주가 의사결정을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비교를 해야 되는 원가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 원재를 비싸게 사는 거야, 싸게 사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뽑아놓는 게 표준 원가예요. 미리 앞서서. 실제 원가라는 건 사후적인 개념이죠. 만들고 나니 원가가 얼마야 라고 나오는 게 실제 원가입니다. 근데 기업 대표님들이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만들어야 되는 게 재료를 막 사. 만들어. 그걸 판매를 해. 판매를 하면서 원가를 다 계산해 보니까 어라? 내가 지금 원가보다 미치게 팔고 있네? 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은 거야. 우리가 그 결산하고 난 다음에 원가관리명세서 같은 거 나오고 나면 거기다 원가를 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무신고를 위한 원가예요. 세무신고를 위한 원가. 세무신고를 위한 원가. 왜 그런 게 따로 있냐고요?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계사나 세무사들은요, 이분들은 세무신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무신고를 할 때 반드시 뭘 신고해야 돼요? 원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가 뽑아야죠. 어떻게. 그 원가는요, 실제로 내가 사업에 물론 100%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업의 그때그때의 실시간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반영할 수 있는 원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즉 표준 원가가 아니란 얘기예요. 원가는 원래 보수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원가를 따져가지고 그 표준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구매를 하는 이 원부자재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그때그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주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결산서를 항상 보니까요. 매년 결산 나면 봅니다. 보면서 쭉 보고 이제 그 연구관리 비용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보고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돼서 좀 봐줄 건 없는지 그것도 좀 보고 합니다. 근데 보다가 이제 원가 관리 명세서나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이제 질문을 하죠. 대표님들이 이제 그 다 아시잖아요. 예, 그 결산하는 내용이 실제의 회사의 재무 내용 100% 똑같지는 않다라는 건 뭐 일반적으로 아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보니까 이거 세전 이윤이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네. 그 매출이익은 얼마 나왔고 영업이익 얼마, 판가격 몇 프로가 들어갔네. 그리고 보니까 세후이익이 이만큼, 당기순이익이 이만큼 남았네요. 나쁘지 않네, 좋네 판단을 하죠. 그러면 뭐 별로 안 좋은데요? 왜 이렇게 안 좋아요? 보니까 판매관리비, 판관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원가가 많이 잡혔나 봐요. 원가가 지금 이번에 많이 들어갔어요. 원가가 작년에 어땠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어땠어요? 그러면 그럼 원가를 미리 반영을 좀 못하셨어요? 그러면 원가 가격 반영이 좀 어려워요. 물론 많은 변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내가 원가의 변동만큼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이고요. 미처 원가의 변동을 따라가지 못해서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좀 짚어드리겠다. 예.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회계가 공부했냐? 그건 아닙니다. 경제가 공부했고요. 회계학도 물론 당연히 공부를 했습니다만 회계학은 거의 낙제면할 정도, 예, 그 정도만 했습니다. 예. 회계학은 잘 모르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원가 관리에 대해서는 잘 알죠. 예. 그래서 다음번 강의에서는 원가 관리, 원가 계산 및 원가 관리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예, 지금은 뭐 스텝 외에 우리 여기 송 의원님 잘하고 계시고 아무도 없지만 아무도가 아니고 중요한 분들만 지금 세 분 들어와 계시지만 예, 다음번엔 더 중요한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주말입니다. 내일은 금요일. 날은 추워지지만 그래도 지치지 말고 열심히 내일 하루를 보내고 내일 또 불금을 보내면서 소주와 맥주 양주 파티를 하면서 예, 즐거운 행복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